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특별검사의 러시아 수사 보고서를 해석하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가려진 부분까지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공화당은 이제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결백을 인정하라고 압박합니다. 일반인은 수사 도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어떻게 거부했는지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 법무부에 전화를 해서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전한 뒤 결과를 알려라 하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임을 결정할 일 등에 일반인은 관심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가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교체 요구를 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국방장관 대행과 함께 일본 카운터파트를 만나 북한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무장한 자경대원들이 난민 신청자를 가두고 있습니다. 제구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안전지대법, 생추어리 시티법을 스테이트법을 지지했습니다. 이자율은 내려가는데 주택 신축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팀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개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왜 사람이 주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 무엇인가에 오랜 시간 또 집중적으로 몰입하다가 무엇인가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는 좀 뒤로 가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수사 보고서 어제 나왔고 다른 이슈부터 오늘 다뤄야지라고 의도한 그런 그 연출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 한 번쯤은 이제 좀 냉정하게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부터 뭐 좀 몇 가지 그리고 좀 그 마지막에 전해드릴 부분은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위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해서 떠나고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손님도 오고 해서요. 읽다가 중간중간 읽다가 이제 주말에 마무리를 해야지 될 텐데 448페이지짜리 특별검사의 이 보고서가 한 10%, 11% 정도만 가려졌거든요. 그 가려진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하면서 민주당은 다 놓으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공략이고 그 10%가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번이 넘는 그런 그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됐고요. 큰 것이니까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뭐 링크를 공유하기도 하고 다운로드를 다 해서 400 몇 페이지를 뭐 프린트아웃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대통령이야 당연히 음모도 없었고 사법방해도 없었고 완전한 그 면죄부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것은 그렇다 하고 기본적으로는 한 170페이지까지는 뭐 제가 읽은 부분은 거의 러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이 이제 사법방해인데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170페이지에 무엇이 특별검사가 요약해 놓은 것이냐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건데 크게 두 가지예요. GRU, 러시아 군 정보 당국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그 가진 내용들을 해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두 번째가 IRA라고 해서 러시아의 이제 또 다른 그 인터넷 리서치 회사가 마치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요. 소셜 미디어에 이제 캠페인을 한 건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려는 그 피터스버그에 있는 그 스텝이 거기에 앉아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실제로 미국에 와서 플로리다 주에서 뉴욕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친 트럼프 시위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뭐 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이런 데도 이제 그 러시아인들이 공작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작은 표로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작을 했다 하는데 목적은 같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팀이나 러시아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폴 매나포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이 왜 그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과 아주 친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 사람 스파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비밀 정보를 넘겨줬는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뭐 이름도 있어요. 뭐 컨스탄틴 뭐 누구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폴 매나포트라는 선거본부장의 오른팔인 그 릭 게이츠 조사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왜 그 다 알려졌는데 다 알고 이 그 스파이라는 것을 클레물린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사람과 일을 하고 미국의 정보 당국에 알리지 않고 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170페이지 그 부분에 이제 쭉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뭐가 있다고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좀 해킹해라고 얘기를 하고 5시간 만인가요? 뭐 닷새 만인가요? 5시간 만에 실제로 그러한 그 해킹 작업이 일어났다는 것. 또 이제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타워를 건축하는 것을 선거 치러지기 5개월 전까지도 계속 그 추진했다는 것. 그런데도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특별검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또 이 특별검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검사가. 이 특별검사는 케네스 스타처럼 전등한 힘을 가졌던 그런 포지션의 특별검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다 빼고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알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까? 이게 이제 170페이지 그쪽 부분에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법방해를 했는가? 여기도 한 뭐 10개 내지 11개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나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특별검사가 그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내렸고요. 사법방해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과정에 이루어져서 성공을 했다던가 어느 정도 과정이 갔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왜 못 갔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지시하고 저 사람한테 저거 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를 들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싹 다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은 미디어보다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왜 내가 말하는데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하고 거기에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수사 이거 뭐 하지 마 했더니 나는 거기서 빠지겠어 하고 그냥 싹 빠져버리고 명령에 불복종한 이런 미국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해외에서 많이 그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을 하네요. 팍스뉴스의 크리스 월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미스터 바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미디어가 대통령이 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노하고 좌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코노미스트 영국 언론의 지적은 아니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든지 타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항상 페이크 뉴스다,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특별검사와 마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았느냐. 뭐 그 리튼 그 조사라는 것이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뭐 난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미스터 바가 얘기하기를 특별검사는 본인은 이제 그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그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의회가 이제 하도록 한다 하는데 그 전에 이 연방 법무장관이 아니다라고 그냥 해줘버린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특별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의회가 할 것인가. 사법방해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법방해라는 게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제 의회에서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닉슨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전에 물러났고 클린턴 대통령도 한번 그 하원에선 탄핵됐지만 사법방해 등등해서 거짓 증언했다 연방 대배심에서 등등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상원에서 뒤집어서 안 된 건데 이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오히려 역풍만 맞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더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재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느니 어차피 안 하기로 했었던 그 임피치먼트 탄핵은 안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대신에 이제 이거 가려진 거 10% 가려진 것까지 다 내놔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요구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77페이지가 굉장히 그 대단한 내용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두고두고 얘기가 될 것이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오 마이 갓 하면서 이제 내 대통령 임기는 끝났다.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이제 좀 상소리까지 막 그 섞어가면서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뭐 수없이 많은 증인과 증언을 종합을 해서 한 것이니까 팩트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임명됐다고 하니까 왜 내 임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정말 지금까지 주장한 무고하다면 죄가 없다면 그거 검사 중에 검사라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증거 없이 그를 대통령에서 내쫓지는 못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왜 이제 내 대통령직은 끝났다라고 얘기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뭐 특별검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했지만 특별검사가 법무부에 소속돼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내놓더라도 특별검사 자신이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룰에 따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방 법무부의 룰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법의 해석에 이번에 그 빌 바 법무장관이 들어온 다음에는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서 어떠한 증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검사는 사법방해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는가. 그리고 힘들지 않고 대통령의 말을 들으려고 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했었던 사람은 기소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마이클 플린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 선거 당시에 이 사람이 선거 당시부터 대통령 그 자문을 했으니까요. 군 출신이고 힐러리를 가둬버려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처음에 전당대회장에서 유치했었던, 그러나 본인이 너무나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기는 했지만 며칠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얼마 만에 그런 겁니다. 마이클 플린에게 대통령이 시켰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좀 해킹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플린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캠페인 도중에 여러 사람과 접촉을 했고, 그 사람 가운데, 접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피터 스미스라고 공화당의 기부자인데, 이 공화당의 기부자가 러시아 해커와 또 컨택을 했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해킹하려고. 그런데 이 피터 스미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연관은 안 되고,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대통령 기소가 안 되고, 이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은 기소되고 뭐 유죄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뭐 딸처럼 사랑했다는 호프 익스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2016년 트럼프 타워에서 아들, 사위, 선거대책본부장이 러시아 변호사 등등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아주 나쁜 정보를 주겠다 해서 만난 그 미팅에 대해서 호프 익스에게 언론의 뭐 공보 담당 국장이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숨겨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영웅이 됐어요. 스타가 됐습니다. 던 맥건이라고, 결국은 뭐 사임하는 형태로 나중에 물러났는데,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특별검사를 해고해라. 그러니까 나의 법무부니까, 법무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에서 빠진다고 했으니까 법무부 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부장관이 또 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고요. 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나의 말이라고 지시를 알려라 하고 법률자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30시간 동안 특별검사 팀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 진술을 한 겁니다. 본인이 변호사이고요. 해서 그 페이지를 보시려면 448페이지 가운데 66페이지예요. 제가 이 부분 좀 자세히 읽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적어도 2번을 본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완전히 덫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것도 임기 초기이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본인의 마음속에는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법무부 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특별검사 해고하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할 수 없네, 그럼 난 사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군 하고는, 이 사람도 대통령의 변호사지만 본인의 개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서 그 사실을 알렸고, 또 본인의 비서실장인 애니 맥도널슨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렸고, 이 두 사람도 특별검사에게 그런 전화를, 그 내용을 받았다고 또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의 이 개인 변호사, 법률 자문이었던 그 던 맥건이 자신의 오피스로 가서 짐을 다 챙깁니다. 짐을 챙기고 사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자신의 레벨에서 알려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해고되기 전에 라인 스프리버스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고, 또 역시 나중에 해고되기 전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사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 안 드려야지 되는데, 프리버스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비서실장과 자신의 변호사에게는 사실을 다 알려야지 되니까 알렸지만, 프리버스에게는 내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to do crazy 하면서 이제 보통 SH로 시작되는 대통령이 나에게 to do crazy SH 하라고 했다 하는데, 그 이외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전화해서 특별검사 해고하라고 대통령의 명령 이거 알리라는 그 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알면은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조차 힘든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동료와 여러 가지 그 관계상 거기까지는 사직할 거니까 알렸는데 그 내용까지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대통령 그 수석 전략가가 이 맥건에게 지금 그런 형태로 퀴트하는 건 아니다 해서 이 맥건이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출근은 했고요. 출근하고 나중에 이제 뭐 사임하는 형태로 사임은 했습니다만 이런 스토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지 어쨌는지 하고 대통령도 감은 잡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맥건이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메모를 했답니다. 이게 연방수사국장 해고된 제임스 코미가 어떤 순간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메모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지금 뭘 쓰고 있어? 이제 미팅할 때마다 메모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왜? Why do you take not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변호사가 맥건이 원래 변호사들은 원래 노트를 하지 않는데 나는 변호사가 노트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그렇게 법률자문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법률자문 맥건이 대답하기를 저는 정말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real lawyer거든. real lawyer들은 그렇습니까? 노트를 한다고 뭔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레코드를 남긴다고. 그렇게 bad thing은 안 남기고 뭔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트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까지 너무 많은 변호사들과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리얼 변호사는 일을 하지 않던데 특히 로이컨 같은 사람 한 번도 노트를 하지 않았어. 하는데 이 로이컨이 누구냐면요. 대통령 그 초기에 일 많이 했고 뭐 마이클 코엔보다 훨씬 또 전인 거예요. 픽서 역시 마이클 코엔처럼 픽서 역할도 했고 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면서 대통령의 멘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왜 그런 변호사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노트를 하지 않았다는 로이컨은 마피아 변호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맥건 같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려고 이리저리 시도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한국, 미국, 일본, 북한 핵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물러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요. 이 페이트릭 셔나한 대행이 어제 국무부에서 일본의 그 카운터파트 두 사람이요. 그 고노 타로와 또 한 사람과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에 이슈 자체는 지금 그 북한 이슈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뭐 아주 터프하게 그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지금 일본과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스티브 비건은 러시아로 가서 대화를 하고 있고 곧 그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고 러시아의 크레물린도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하반기에 이제 만난다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CIA의 지나 헤스펠 최초의 여자 국장이고 미국에서 이제 그 고문을 처음으로 그 해외 고문 그 안전가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던 9.11 사건 이후에 이 그 지나 헤스펠이 학생들에게 어젠가요, 그젠가요 연설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시위를 하고 그 고문한 것에 대해서 또 뭐 등등해서 뭐 얼굴이 완전히 그 비디오 보니까 보통 그럴 때 이제 스톤 페이스드라고 하잖아요. 딱딱히 굳어 있다가 I will continue 하고 이제 계속 본인의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CIA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다. 뭐 국가안보팀이라든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폼페오 국무장관 아래서 일했었던 사람이니까는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 지나 헤스펠 CIA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현명한 줄 아느냐.
북한에 대해서 그 전임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많은 현명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칭찬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쥐나 헤스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CIA 국장이 된 사람이고 최초의 여자 CIA 국장이고요. 최초의 여자 CIA 국장이 고문을 하고 고문한 테이프를 다 없애버리면서 숨기고 했다는 것이 별로 여자로서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는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전에는 북한은 물론 남한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에서 가리키라면 가리키지 못할 정도의 의원들도 다 이 문제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지금 그 대통령 그 예비선거 후보 그 툴시 가바드 그 후보가 팍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하와이의 그 하원 의원이고요. 아니 지금 뭐 올해 말이 됐건 언제가 됐건 정상회담 비핵화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 하는 것과 베네수엘라에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못 믿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 갖고 있는 핵무기 다 포기해라. 우리가 그거 다 포기하고 나면은 알아서 잘해줄게.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하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장치를 없애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할 때는 특히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역 정도만 예를 들어 알고 있고 하는 얘기들도 뭐 꼭 있다는 건 아니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하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데 어쨌든 그게 아주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대단히 그 아주 궁금해하고 좋아할 것이다. 아주 미국과 북한이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good or bad 뭐 이 몇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문제는 좀 전에 하와이의 그 하원 의원 민주당 그 예비선거 후보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을 한들 지금 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말을 한들 믿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 큰 딜레마고요. 어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 내용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한번 북한의 의도를 그다지 길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미국이 회담하고 싶으면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글씨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공화국에 대한 갖은 망발과 궤변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 미 국무장관을 규탄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평양발 그 조선중앙통신인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권정근은 최근 미 국무장관 폼페오가 우리에 대한 갖은 망발과 궤변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게 조금 한국에서도 다 쓰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뒷부분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미관계와 핵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적立장을 밝히시고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올해 말 전에 계산법을 바꾸고 화답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만 사람이 명백히 리하고 있는 때에 미 국무장관 폼페오만이 혼자 연말까지 미조 사이의 실무 협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여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얘기를 합니다. 폼페오가 이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마치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마이크 폼페오가 하노이 회담 그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행위로 봐서 안 되겠다 강성이니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시정연설에 관한 마이크 폼페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소설 작가처럼 허구를 곧잘 꾸며 쓰는 특기를 살려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연말까지 실무 협상이나 끝내는 것인 듯이 그 뜻을 와전시켜 미국이 연말까지 행동해야 한다는 구속감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리석은 계산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의 국리로는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폼페오는 지난 기간 평양을 찾아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접견을 여러 차례 받고 비핵화를 애걸하고는 뒤돌아 앉아 지난주에 있은 국회 청문회들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죄침으로써 자기의 저질적인 인간됨을 스스로 드러내고 리성적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대미 입장에 담긴 뜻을 다시 한번 폼페오에게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 뜻인즉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 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폼페오가 제멋대로 말을 꾸며대면서 조미관계 전반을 자기 맘대로 흔들어 자기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획책하려고 있는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은 것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노이 순회 회담의 교훈에 비추어 보아도 일이 될 만하다고도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다. 이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등등해서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오늘 조금 자세히 보도한 것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주택시장도 그다지 지금 활발하게 쫙 다시 피워주지는 못하네요. 좀 전에 뉴스타 광고 들으셨는데요. 미국 주택 신축이 2년 만에 지금 최저이고요. 또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신청이 작으니까는 허가 내주는 비율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글쎄요, 이게 이제 모기지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는데도 주택 시장이 그렇다는 게 오늘 이제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서부에서 이제 주택 신축이 줄어들어서 3월 달에 0.3%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7년 5월 이후에 가장 그 낮은 그런 그 비율이고요. 2월 달에는 이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요. 중서부가 사실은 뭐 홍수도 있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빌딩 퍼밋 자체도 지금 3월 달에 1.7%가 줄어들어서 지난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죠. 5개월 사이에 가장 그 퍼밋도 지금 작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그 주택 그 신축이 줄어드는 이유는 땅 아니면 뭐 땅도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력도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땅은 있는데, 지금 건축자재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뭐, 중국과의,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 등등 때문에, 땅이 있어도, 예를 들어 그 주택 퍼밋이 적고, 빌딩 그 건축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땅, 노동력, 그 세 가지가 건축 자재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다 통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땅은 있는데, 노동력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즘 한인타운도, 보면은 그 올림픽 같은데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의 다운타운까지 갈 때에 그 이쪽 크레인쇼부터 여기에 이제 뭐 빌딩들 많이 들어서고 또 크레인쇼도 남북으로 올림픽부터 쭉 그 위셔까지 오는데도 지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올림픽 선상만 보더라도 코리아타운이 점점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고 다운타운 쪽에선 점점 코리아타운 쪽으로 뭔가 신축하는 것이 오고 있어서 중간으로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확장되면서 팬시한 빌딩들이 연결되는 더 이상 이제 다운타운 쪽 다 개발됐죠. 서쪽으로 베버리힐 쪽 다 개발됐죠. 이 코리아타운 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땅은 있는데 보면 올림픽과 후보에도요. 지금 빈 땅이 있는데 크게 한 5만 스퀘어핏대요. 그 큰 땅은 있는데 지금 신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 자재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등등. 어쨌든 사람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다 건물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지을 텐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 이자율도 낮고 뭐 주택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뭐 경제는 이렇게 좋다는데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인에겐 개인대로 또 전반적으로 경제를 보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될 테고요. 연방 정부와 진보적인 그 도시, 진보적인 주정부가 달리 나가는 게 이런 건데 제9항소법원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2018년 3월 달에 소송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하고 있는 그 SB 54, S로 시작되면은 이제 상원법이잖아요. 그 법에 따르면 주 정부가 생츄어리 주 뭐 이렇게 해서 로컬 법 집행관들이 연방 이민 관계자들에게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저 사람들이 특별하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사람 뭐 영주권이 없는 것 같아 하고는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거 안 하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의 이유가 있는 거죠. 도시도 그렇고 그런 법이 위헌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고소를 했는데 제9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3명이에요. 3명 판사예요. 항소법원. 캘리포니아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연방 이민 관계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대로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것에도 또 소송을 걸어놨는데 뭐 인플로이에 관한 것 크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 민권연맹도 뉴멕시코주가 이제 멕시코와 국경이 있잖아요. 자경단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주 뭐 보수적이고 이민자들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빼앗겨. 또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에게 이민자가 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총을 들고요. 무장을 하고
마치 법집행관처럼 해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잡아가두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계 당국에 넘기고 하니까 민권협회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한 200명의 그 사람들을 막 순찰을 하면서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민권연맹이 그 집행당국에 얘기를 하고 법집행당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 이 자경단은 우리는 합법적이야. 저 사람들 이방인 아니야. 에일리언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도 여자 축구에서 시작이 돼서 메이저리그 서커가 지금 24개 팀이잖아요. 그것을 28개를 목표로 한다 했는데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는 그 30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요즘에 아무튼 캐나다나 미국에서 프로페셔널 이 축구 인기가 있어요. 이게 다 또 돈이 되니까 투자가들이 이리저리 해서 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2016년도에는 지금 24개 팀이지만 11개 팀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28개로 원래 만든다 했었을 때 인터 마이애미 또 내시빌 또 그 어스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하고 나머지 어떤 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세크라멘토, 세인트루이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정도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샌디에고라든가 디트로이트, 샤롯테, 피닉스 다 줄 서 있다고 하니까 요즘에 축구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제 본 축구가 손흥민 선수 그렇게 잘한 정말로 오랜만에 나올 만한 축구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강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그 부분이었죠. 2분 30초인가요? 그 정도 남겨두고 아니 상대가 골을 넣었는데 판독해 보니까 그 골이 노골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생각했고요. 노트르담 화재 지붕 없어졌고 첨탑 없어졌고 하는데 그 지붕 아래 30m 아래 벌꿀통이 3개가 있었는데 무사하대요. 벌꿀들이 안 다쳤답니다. 미러클. 강혜신이었습니다.